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프리카를 오래 괴롭힌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2. 아프리카 사막 한복판에 쌀 농사 지어줬더니. 3. 한국 진짜 미쳤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해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아프리카의 악명을 떨치는 괴수의 존재를 해치울 수 있었다는 사실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인들을 괴롭혀온 이 괴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아프리카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괴수에 대해 무상으로 도움을 준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인들은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노력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베푼 모습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한국의 도움과 지원에 극찬하며 한국을 영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력과 정성은 아프리카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아프리카에서 존경과 찬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지원은 단순한 도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관심과 협력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모습은 아프리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오래 괴롭힌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빈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무력 분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의외로 아프리카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바로 작은 벌레입니다. 바로 메뚜기인데요. 한 마리만 보면 어떤 위협도 되지 않지만 메뚜기의 무서운 점은 때로 몰려다니며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점입니다. 메뚜기가 창궐하면 한 해 농사가 망가질 정도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 하나로 메뚜기가 등장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메뚜기는 아프리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메뚜기를 완전히 퇴치할 방법이 없어 약을 뿌리거나 불을 붙이는 방법들이 사용되는데요. 이마저도 엄청난 수의 메뚜기가 등장하면 무용지물로 군부대가 등장해서 본격적인 구제 작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렵다고 하죠. 에티오피아에선 메뚜기 떼를 마주한 비행기가 공항으로 되돌아왔던 일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협입니다. 아프리카의 괴수라고 불릴 정도로 위협적인 메뚜기 떼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 일정 주기에 맞춰 나타났던 존재지만 최근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메뚜기 떼의 출현이 빈번해졌습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와 메뚜기 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 언급하며 코로나와 같은 비중으로 메뚜기 떼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죠. 문제는 메뚜기 떼가 앞으로 더 자주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한 메뚜기 떼가 군집을 이루는 속도가 예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군부대가 출격해야 하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헬리콥터에 메뚜기를 처치하는 약을 설치, 메뚜기 떼가 출현하면 전방위에 약을 살포해서 메뚜기를 죽이는 것인데요. 아프리카의 대표종인 사막 메뚜기는 하루에 150km를 여행하고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잎을 먹어치웁니다. 최근 출현한 메뚜기 떼의 습격은 아프리카 9개국을 돌아다니며 남아있는 농작물을 싹 다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헬기를 사용해 조기에 진압한다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메뚜기 떼 출현 지역이 아프리카라는 점입니다. 내전과 부패로 인해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는 인프라가 망가졌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헬기 운용할 돈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UN 식량농업기구는 국제기구의 헬기들을 동원해 메뚜기 떼의 정보를 취합, 현지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해 메뚜기 떼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 효과적인 제압 방법을 고안했지만 마땅히 좋은 헬기가 없어서 번번이 실패로 끝났는데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절망에 빠진 그 순간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은 메뚜기 떼의 위협으로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보호해주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UN 평화유지활동 임무단에 한국이 보유한 헬기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욱 국방장관은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500MD 헬기 16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케냐 등 병력 공여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UN 헬기 부대 창설을 독려, 헬기 정비는 물론이고 운용 교육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아프리카 국가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까지 약속했죠. 한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500MD 헬기는
국외에서 도입된 헬기로 한반도 산악지대에서 정찰 및 수송 역할을 맡으며 긴 시간 한국인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헬기는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아프리카를 괴롭힌 메뚜기 떼를 제압하는 데 있어 적합한 기종입니다. 기체 신뢰성이 높아 수송기에도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기종으로 경량으로 운용 가능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아프리카 전 지역을 누비는 메뚜기 떼 특성상 안전하면서 빠르게 전환 가능한 기종이 필수인데 이 헬기 하나 덕분에 작전 수행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의 공여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한국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케냐와 나이지리아 등 메뚜기 떼의 위협을 매년 겪어야 하는 국가들은 한국을 향해 지속적인 지원에 항상 감사하며 한국밖에 없다며 극찬을 쏟아냈죠. 한국은 헬기 지원과 더불어 평화유지 신탁기금 100만 달러도 지원했는데요. 유엔의 스마트 캠프 설립, 사상자 추적 시스템과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이행을 위해 기존에 지원하는 유엔 평화구축기금 PBF 외에 특별히 100만 달러를 더 지원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은 한국의 통큰 선행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는 한국이 예전부터 아프리카에 보인 기술 이전과 과감한 투자에 항상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BBC 인터뷰 중에 한국을 극찬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해준 것에 감격한 나머지 한국은 우리를 살려준 신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한국이 보인 선행에 감사 인사를 보냈죠. 한국은 세네갈의 한국 통일뼈를 개량한 E3, ISRIZ 품종을 전파해 세네갈 국민들이 밥을 양껏 먹을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요. 빈번한 가뭄과 전염병의 창궐로 제대로 식량을 수확하기 어려웠던 세네갈은 한국의 도움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쌀을 재배할 수 있었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충해에도 강한 품종인 이슬이에 반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앞다티 세네갈을 찾아 이슬이 품종을 도입하고자 서두르는 행보를 보였죠. 남아공 역시 한국이 무상으로 도움을 준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와 달리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보냈는데요. 한국은 남아공 음푸말랑가주 부흘레 영농학교에 트럭과 지게차를 제공.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짓고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만 주고 끝나는 다른 국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남아공 주민들의 고마움을 이끌어냈죠. 한국에게 감동한 니코 말로레케 영농학교 최고 경영자 CEO는 한국이 보여준 현명한 대처와 배려 덕분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고 말하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세심함 덕분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배려에 감탄하는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한국이 거둔 성과를 우연으로 치부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프리카 개발회의를 통해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정부 개발 원조 ODA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향후 5년간 약 1조 4천억엔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까지 합치면 한화로 36조 원을 아프리카에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죠. 인프라와 인재 육성, 보건과 농업 등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이례적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섰죠. 1대1로를 내세우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당시 총리였던 아베는 아베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정책을 추진, 향후 5년간 아프리카인 4만 명이 일본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아프리카 일본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품었죠. 하지만 이 약속은 모두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의 직격탄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 경기도 최악의 상태라 아프리카 인재 채용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외국인 혐오 여론이 높았던 일본이기에 아프리카인들을 일본에 부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베가 약속했던 것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재정부채가 심각한 일본 입장에선 아프리카를 지원할 여력도 안 되는 상태. 결국 공허한 말뿐인 지원인 셈입니다. 당연히 아프리카인들은 일본의 공허한 지원에 분노했죠. 현재 아프리카는 일본과 멀어지고 약속을 지키는 한국에게 더욱 큰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전망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메뚜기 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도움 덕분에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국의 농업 기술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면서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최악의 환경에
차곡차곡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이 자랄 수 없어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막에서는 이제껏 그 어느 국가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감자를 키우고 옥수수를 키우고 닭을 키우더니 이제는 사막 한복판에서 새우 양식까지 성공해낸 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국의 농업 기술이 괜히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쌀을 가장 많이 먹는다는 세네갈에서는 한국의 쌀 재배 기술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급률을 높여주었는데 최근 세네갈 정부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글로벌 사회를 이끄는 주체로서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빈곤은 비단 그 나라의 빈곤만은 아니라는 철학으로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도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는 6월 25일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연합군 총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이 호언장담했던 말입니다. 최소로 10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려도 재건은 불가능하다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를 뒤집으면 다시는 일어날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나라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제발 원조를 부탁한다 는 편지를 썼고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옥수수 가루, 다 철어빠진 군북, 남들이 입다 버린 속옷, 분유, 군인들이 먹다 남은 잉여농산물과 같은 구호불자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면서 1950년대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된 1969년에는 무려 800억 원의 원조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한국은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세계 최초로 이뤄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합니다. 이들을 다른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는 원조 공여국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이 DAC의 24번 폐 공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기타 23개 국가는 모두 영원히 원조를 받기만 하거나 애당초 남의 원조를 받지 않고 퍼주기만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때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전세계 유일무이한 국가가 됐죠.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에 큰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한국 역시도 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 아프리카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었는데요. 2005년 650억에서 2016년 5,500억 원으로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지원 규모를 늘린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지원 방식을 전혀 달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개발원조라는 이름으로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왔습니다만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잠비아 출신의 단비사 모요는 이제까지 해온 선진국들의 원조는 죽은 원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돈을 투입하기만 하면 원조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부패한 권력자의 금고로 직행합니다. 그 돈으로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또다시 원조금을 가로채는 등 약순환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죠. 사자성어 중 교자채신, 슈자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는 의미인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공유하는 방식이 꼭 이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세네갈이라는 국가입니다. 대서양 연안의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쌀을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네갈의 국화가 벼일 만큼 쌀에 대한 애정과 갈망이 컸습니다민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네갈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었죠. 전체 가구 중 18.8%가 식량 부족을 겪었습니다. 쌀이 주식임에도 자급률이 낮아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수입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쌀, 즉 벼는 수확할 때까지 거의 물속에서 자라다시피 할 만큼 항상 논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하지만 사막이 대부분인 아프리카에서 이런 환경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모래사막은 세네갈 정부와 국민들로 하여금 가를 더욱 갈구하게 만들었고 식량 문제 해결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자리잡으면서 급기야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계기로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KAFACI를 통해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 한국은 아프리카 19개국과 함께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회의체 KAFACI를 출범했는데요. 아프리카의 농업 현안을 공유하고 농업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국가는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잠비아,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를 포함한 19개국입니다. 이들 모두가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촌진흥청은 이들에게 쌀을 줄 것이 아니라 현지에 적합한 쌀을 직접 재배해 자급률을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는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2016년부터 10년간 시행해 아프리카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국가가 세네갈인데요. 세네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적합한 품종 개발에 돌입한 농진청은 결국 2017년 세네갈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이슬이라는 쌀 품종을 개발해냈습니다. 이슬이 품종은 한국의 식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 주었던 허문회 박사가 개발한 통일벼를 활용해 개발한 선품종입니다. 1960년대 가난한 한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리핀 소재 국제미장연구소 IRRI에 근무하던 허문회 박사는 IR667이라는 품종을 개발해 1972년부터 국내에서 통일벼라는 이름으로 보급됐습니다. 1977년 마침내 쌀자급자족을 이루게 한 신화적인 품종이죠. 그러나 생산성은 좋지만 밥맛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1992년 이후로 자취를 감췄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한국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수확량이 좋은 통일벼 계통의 밀양 23호와 태백을 현지 토착종과 교배시켜 1년에 2터부터 3기작을 가능하게 했고 수확량은 1헥타르당 약 10톤에 이릅니다. 그래서 세네갈 논을 장악했던 사펠 품종을 대체하고 있는데 사헬보다 밥맛이 좋고 수확량도 3배가량 많아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슬이 품종을 재배 중입니다. 2018년부터 세네갈의 농업연구청이 보금을 시작한 후 재배 면적이 500헥타르에 불과했다가 2021년에는 무려 2만 헥타르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이 의도했던 것처럼 농가 소득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세네갈 현지에서 쌀을 판매하는 리페드, REFED라는 단체에 따르면 이슬이 쌀은 kg당 800원에 판매되는 반면 사헬은 약 7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kg에 100원 차이라면 3배 이상의 수확량을 자랑하는 이슬이를 재배함인 농가 소득이 단순 계산해도 3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네갈 정부에서도 세네갈 농부들에게도 세네갈 국민들에게도 모두 이익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세네갈 이외에도 아프리카 19개 국가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쌀 품종만 5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말라위에서 2개, 말리에서 1개가 품종 등록을 완료했고 우간다, 케냐, 가나 등에서 8개 품종에 대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고 9개 국가에서 37개의 품종이 현지 적응 평가를 거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역시도 도시화와 인구 증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농가는 줄지만 쌀 소비량은 느는 추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 아프리카의 쌀 생산량만으로 늘어난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프리카의 쌀 소비량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 덕분에 아프리카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네갈의 쌀 농사 기술을 보급했을 뿐인데 세네갈 정부가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한국에게 보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세네갈 정부가 한국의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협상 단계에 있고 완전한 구매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세네갈은 한국산 항공기에 상당한 만족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세네갈의 벼 종자 보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던 2016년 세네갈은 한국에게 KT-1 기본줄령기 4대를 발주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 국산 무기를 수출한 적은 있었으나 항공기 수출은 세네갈이 처음이었죠. KA-1S로 멍멍댄 이 훈련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KT-1 기본준넌기에 세네갈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세네갈을 뜻하는 S와 세네갈군의 상징과도 같은 테란가의 사자 문양으로 도색해 인도했는데 작년 세네갈 국방부가 주관한 대규모 국가 기동훈련에 참여하면서 외부에 공개됐죠. 그리 넉넉지 않은 정부 재원으로 대당 100억 원을 호가하는 장공기를 구매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공기에 상당히 만족했던 것인지 세네갈이 FA50까지 구매하고 싶다고 나선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매 대수와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만약 경공격기를 구매한다면 이 기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전한 것은 그동안 KA-1S를 운용한 경험과 필리핀이 공군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FA50이 미친 영향을 참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역시 FA50을 운용하기 전까지 초음속 전투기가 전부 퇴역해 공중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 기종 덕분에 공군을 재건해냈습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에서부터 TA-50 전술입문기를 거치며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이 한 기종으로 훈련기부터 전투기 역할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가격이 대당 500억 원 규모로 비싸 보이지만 조종사 양성이나 공군 운용 측면에서는 경쟁 기종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하죠. 세네갈이 몇 기를 구매할지 알려진 바 없고 실제로 구매할지도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한국이 세네갈의 식량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1970년대 한국은 가을에 수확한 곡물을 겨울에 전부 먹어치우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비닐하우스를 개발해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는 백색혁명을 이뤄내 겨울에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들에게 차과를 제공하거나 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토양에서 직접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굶주림에 시달리던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여주었죠. 이런 것이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한국, 초대박 났다. 한국의 이것 이순식간에 전 세계를 바꿔놓았다. 한국은 인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세계 3대 과학 저널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 대대적으로 긴급 발표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외신들도 한국이 최근 공개한 이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온종일 이 뉴스만 내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암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4명 중 1명은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사망원인은 암 82,688명, 심장질환 31,569명, 폐렴 22,812명, 뇌혈관 질환 22,607명, 고의적 자해 13,352명, 당뇨병 8,961명, 알츠하이머병 7,993명, 간질환 7,129명, 폐혈증 6,429명, 고혈압성 질환 6,223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암이란 죽지 않고 계속 분열 증식하는 세포들이 모인 종양을 말합니다. 원래 세포는 분열하면 죽어야 하는데 불사신처럼 죽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죠. 더 쉽게 설명하면 정상세포 변이가 됩니다. 만약 위에 암이 생깁니다. 그냥 놔두면 위가 암종양으로 덮여버릴 겁니다. 그러면 위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종양이 있는 위를 절개하여 칼을 들이대면 큰 분열이 일어나서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즉, 수술에도 전이가 쉽게 되니 완전 제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공적으로 위암 수술을 하여도 위를 잘라내니 인체의 완전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즉, 건강할 때보다 위 기능이 크게 약화하여 제대로 소화를 하지도 못하게 되는 등 몸이 극도로 약해집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장기가 암으로 뒤덮여 기능을 하지 못해 사망하고 수술을 해서 장기를 절개해도 건강이 크게 악화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떨어져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만약 전이되거나 재발하여 또 수술해야 한다면 다시 건강은 더 나빠질 겁니다. 예를 들어 위 100%, 간 100%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위 수술 후 60%를 잘라내거나 간에 전이 되어 간 60%를 잘라낸다면 몸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암이 사람에게 큰 절망감을 주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암은 기본적으로 아주 활달하고 강력한 종양입니다. 모두가 암세포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면역체계가 활동하지 못해 암세포가 암종양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해 암종양이 생긴 사람에게 건강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게 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은 아주 활달하고 강력한 종양입니다. 암이 위에 있다면 위는 맛이 같습니다. 하지만 위암 종양은 아주 건강하죠. 여기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암이 있어 잘 먹어야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잘 먹는다면 암이 이 영양분을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이 먹다 남은 것을 우리의 정상적인 몸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영양 섭취를 줄이면 암종양은 굶지 않습니다. 우리 장기 즉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빼앗아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말라 죽습니다.
즉 정상적인 사람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굶으면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암이 걸린 사람은 많이 먹으면 정상 몸매이고 굶으면 살이 빠지다 못해 해골처럼 되어갑니다. 살자고 먹으니 암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형상이고 굶자니 다른 장기나 신체의 영양분을 빼앗겨 면역력은 더욱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암이 생기면 암의 직접적 작용으로 장기부전 굶어서 장기부전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가 있지만 문제가 큽니다. 거의 모든 항암 치료는 최고의 독성을 인체에 투입하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방사선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암 치료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수술을 한 경우 남아있을 암세포나 작은 암 종양을 파괴하기 위해서이고 수술을 못할 경우 암 종양을 파괴하거나 암의 확장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강력한 항암제는 정상적인 세포마저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몸의 장기 기능은 떨어지고 장기부전이 오죠. 이 때문에 전 세계 수억 명에 달하는 이들이 매일매일을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이를 한방에 해결할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세포의 성질을 바꿔 전이성 폐암을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는 초기에는 전이 능력이 없지만 기존 약물로 치료되지 않고 악화하면 전이 능력을 갖추게 돼 다른 장기로 퍼집니다. 연구진은 폐암 유전자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정립한 후 전이 상태의 폐암세포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핵심 유전자 3개를 찾아냈습니다. 김남희 카이스트 박사과정생은 유전자 네트워크의 전이능을 가진 폐암세포에 관련된 표현형 인자들을 대입해서 대입한 표현형 인자들이 다시 전이능이 제거된 세포 상태로 바뀌는 유전자들의 조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아냈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유전자 3개를 실제 인간 전이성 폐암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이성 폐암세포가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발병 장기인 폐는 물론 전이된 다른 장기의 암세포도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폐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존 치료 방법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질을 변화시켜 치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광현 카이스트 교수는 암가역화, 연구성과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성질만을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암을 마치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서 관리하면서 건강 수명을 계속 유지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 기술이다 전했습니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2020년 대장암세포를 정상 대장세포로 되돌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2021년 1월엔 가장 악성인 유방암세포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세포로 변환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 엄청난 발표를 한 직후 매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국가들이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암세포 치료제를 가장 먼저 받기 위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암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한다고 해도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규모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 또는 한국에 속해 있습니까? 번호표를 가장 늦게 받는다면 수년에서 최대 10년 이상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사협회도 최근 들어 갑자기 미국 의사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낼 것이라며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알렸습니다. 암 치료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성장했는데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대학병원보다 수준 높은 한국 동네 치과라는 제목의 일화가 매우 유명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간 A양은 오른쪽 어금니가 아파 현지 대학병원 치과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현지 의사는 멀쩡한 왼쪽 어금니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갑자기 후배 의사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봐도 저 왼쪽 어금니는 너희들이 여기에 살면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정교하게 딱 맞도록 잘 만든 교과서 같은 크라운이야. 그렇게 치료를 받고 1년 뒤 한국으로 돌아온 A양은 세계 최대 금광, 이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의사는 오른쪽 어금니를 보더니 어디서 치료했냐고 물었고 영국에서 치료받았다고 대답하자 그 역시 신참내기 의사들을 호출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오른쪽 어금니 잘 봐도 너희들 이빨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병원 문 닫는 거야? A양은 그러면서 한국의 의료기술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어도 10년은 앞서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댓글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도 영국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라는 말을 들었다. 캐나다 치과 갔을 때 신경치료 어디서 했냐고.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 캐나다에서 신경치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 닥터를 찾아가야 한다.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에 어학연수 갔는데 사랑니가 너무 아파 치과에 갔더니 사랑니는 안 뽑고 의사들이 어금니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지? 어메이징 판타스틱을 외치고 난리였다. 전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미국 의사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전문의 로렌스 메도프 박사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5기 진단을 받은 그는 신장 이식이나 투석 치료가 필요했지만 상황이 여의치않아 고심하던 중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 전문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도프 박사는 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증세가 크게 호전되어 한국의 의료기술을 극찬했습니다. 미국 출신의 의사 카를로스 차파 역시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치료 동영상을 접하고 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병원은 의료기술이 단기간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카를로스는 끈질기게 매달렸고 결국 병원 측의 초청을 받아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